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자취를 시작하니 돈이 빠져나갈 곳이 너무 많다. 월세라든지 생활비, 음식값 등등. 난방비와 전기세를 내는 것도 은근히 골치다.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지만 돈이 금세 빠져나간다. 계좌를 살펴보니 역시나 이번 달도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어디서 현금 다발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는데. 쓸모없는 생각을 하며 컴퓨터를 켜고 웹서핑을 시작했다.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 로또 당첨자 1명, 206억 수령. 이럴 수가. 206억이라니. 부러움 가득한 마음으로 글을 클릭하니 당첨자 소감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좋은 꿈을 꿔서 오랜만에 복권을 구매했는데 1등이 됐네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단번에 저런 큰 돈이 들어왔으니. 순간 나도 복권을 사볼까 했지만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예전에 3개월가량 복권을 구매했으나 모조리 꽝만 나온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생돈을 날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러움이 사라질 리는 없었다. 나는 괜히 미련이 남아 검색창에 1등 당첨금, 1등 당첨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 신기하게도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1등 당첨자 대부분이 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좋은 꿈을 꿨다는 것이다. 조상님 꿈부터 피 흘리는 꿈, 돼지 꿈까지. 상당히 다양했지만 모두 길몽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작 꿈을 좋게 꿨다고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수많은 글들을 보니 묘하게 신뢰가 갔다. 나도 좋은 꿈 하나 안 꾸나. 그런 꿈을 꾸면 복권을 사도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여기까지 이어지자 길몽을 한 번쯤은 꼭 꿔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길몽 꾸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역시나 대다수가 헛소리거나 광고였다. 그나마 그럴싸한 글을 발견한 나는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사람들은 꿈을 쉽게 잊는 경우가 많아요. 길몽을 꿨는데도 행운을 잡지 못하고 날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꿨던 꿈을 잊지 않게 적어보세요. 만약 어느 날 길몽을 꾸게 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일리가 있었다. 꿈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길몽을 꿀 테니까. 귀찮겠지만 길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는지 적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2주 넘게 쓸모없는 꿈만 꿨고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이제는 그만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였다. 정말 특이한 꿈을 하나 꾸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꿈이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괴한이 나를 칼로 마구 찔렀다. 온 사방이 나의 피로 뒤덮였고 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으면서 깨어났다. 태어나서 이 정도로 생생한 꿈을 꾼 것은 처음이었기에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 피 흘리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몽입니다. 피를 많이 흘릴수록 스크롤을 내릴수록 긍정적인 내용들만 한가득 나온다. 진짜 내가 길몽을 꾸다니. 심지어 오늘은 복권을 추첨하는 날인 토요일이었다. 왠지 좋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만 같았다.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집에 있는 가구들부터 바꿔야지. 하필 이 삐걱거리는 컴퓨터 의자부터. 달콤한 공상을 하다 보니 순식간에 아르바이트를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제야 마음이 현실로 돌아온 나는 불이 나게 집을 나오다가 우편함에 꽂혀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난방비와 전기세 고지서. 항상 아껴 쓰기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다. 겨우 일을 마쳤을 땐 어느새 7시가 넘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곧장 편의점으로 가서 복권을 3만원어치 구매했다. 집으로 향하며 용지에 적힌 번호들을 보자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꿈이 워낙 현실처럼 생생하고 길몽이었으니 1등은 아니어도 2등이나 3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쩐지 오늘따라 날씨가 꿀꿀했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과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집을 쭉 둘러보던 나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제외하곤 항상 전기를 끊어놓고 외출하는데 쉽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침에 길몽을 꿔서 워낙 들뜬 상태였으니 실수한 걸 수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TV를 켰다. 아직 추첨 시간까지 20분이 남은 상태였다. 마땅히 할 것도 없어서 꿨던 꿈을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보았다.
역시나 좋은 내용들만 한가득이다. 내가 청소를 하는 것도, 피를 흘리는 것도, 괴한에게 죽는 것도 모두 길몽이었다. 글들을 보며 두근거리고 있을 때 추천 방송이 시작됐다. 결과는 모조리 꽝이었다. 3만원어치 구매한 복권 중에 당첨된 건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러면 어제 꿨던 꿈은 뭐였지?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문이 굉장히 강하게 닫히는 소음이 들렸다.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내 집안에서 들린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밤중에 대체 어느 집이 저렇게 문을 쾅 닫는 거지? 깜짝 놀라서 한동안 중얼거리던 나는 다시금 복권 용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맞은 게 하나도 없다니. 한번 확인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TV를 바라보았지만 추천 방송은 이미 끝난 뒤였고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금일 탈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으로 당첨번호를 재차 확인해 보았지만 모조리 꽝이었다. 허탈감이 느껴졌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복권 용지를 버리고 난 뒤 컴퓨터 의자에 앉았다. 게임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것만 같다. 그런데 할 만한 게임을 찾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내 몸이 뒤로 넘어가더니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당황한 채로 상황을 파악해보니 매번 삐걱거리던 의자가 결국 부서져 버린 것이었다. 온 사방이 의자 파편들로 난리가 났다. 나는 일단 잔해물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꿈에서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기묘한 상황에 잠시 넋을 잃고 있을 때였다. 문이 닫히는 듯한 소음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마치 우리 집 안에서 나는 듯한 거대한 소리. 분명 위층이나 아래층일 텐데 나는 왜인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소리가 들린 안방으로 걸어갔다. 방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안도하고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방 구석에 있는 장롱 문 틈 사이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저게 뭘까? 동그란 물체였는데 어두워서 무엇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동안 그 물체를 주시하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저건 사람의 얼굴이었다. 누군가가 장롱 안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정체 모를 사람과 나는 지금 분명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내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려고 할 때였다. 장롱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발의 남성이 튀어나왔다. 손에는 기다란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거침없이 열어버리고 계단을 반쯤 구르다시피 빠져나왔다. 뒤를 힐끔 보았을 때 남성은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본 적이 있을까? 이를 악물고 사정없이 달렸다. 이윽고 인파가 많은 곳까지 달려왔을 때야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몇 달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죽인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난 운이 정말 좋았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신고를 했다면서 현상금 3천만 원까지 받았다. 내가 꿨던 꿈은 정말 길몽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길몽이라면 다시는 꾸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 화가의 성공과 남자 화가의 저주. 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손님이 그림을 의뢰하면 그걸로 생계를 해결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비슷한 처지의 한 여자가 그림으로 대성공하여 남자보다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거리에서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그 남자는 여자를 아주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상대가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상대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저주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유행에 편승하여 그 저주 의식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 저주로 상대가 어떻게 죽을지도 고를 수 있다는 말도 같이 돌았다고 합니다.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일지라도 그 그림은 반드시 선명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 풍문으로 돌았습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에 자신이 있던 남자는 그 여자가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는다는 내용의 지독한 그림을 40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에 그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사는 곳에 국군 부대의 간부가 찾아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린 그림을 간부에게 넘기자 그 간부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지 전혀 안 닮았잖아 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림을 찢어버렸고
끝내 여자는 남자가 이끈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남자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본부까지 좀 와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본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취조와 고문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취조를 맡은 담당자는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그 화가를 강간하고 불태워 죽였잖아. 짐승보다도 못한 놈, 넌 이미 사형이야. 내가 일하던 거리에서 여자 화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평소부터 자주 말하고 다녔다지.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 남자는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 자체는 국군의 간부가 한 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동기가 너무 확실했던 탓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국군의 간부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남자 화가 집에 용무가 있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우연히도 창문을 통해 남자의 방을 보고 만 것입니다. 반광란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교수형 당하는 그림을 그린 후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저주 방법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오피스텔 화장실 소음의 진실. 전에 살던 오피스텔은 화장실 방음이 너무 형편없었다.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옆집인지 모르지만 화장실에서는 물 내리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심지어 볼일 볼 때 힘주는 신음 소리까지 들렸다. 하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웬 여자의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전화 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자의 대답 소리와 서로 웃고 떠드는 소리까지 들렸다. 서로 씻겨주며 수위 높은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들은 후 이사를 마음먹게 되었다. 때마침 계약 기간도 끝났고 근처에 비슷한 조건에 더 저렴한 집이 있어 이사하기에 최적기라고 생각했다. 새로 이사 온 집도 전과 비슷한 오피스텔이다. 다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제일 꼭대기층의 복도 맨 끝에 위치한 집이었다. 유일하게 붙어있는 왼쪽의 집도 사실상 사무실로 등록된 주소지라 실거주자가 없다는 것도 이 집으로 결정하는 큰 이유 중 하나였다. 통유리로 된 창에서 비추는 햇빛의 따스함으로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고 창밖 아래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의 야경은 소주보다는 위스키가 어울리는 품격 있는 나이트 뷰를 선사했다. 보증금과 월세도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낯선 여자의 기침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복합 다주택 건물의 화장실은 배수 라인과 환풍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 방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리는 잘 안 들릴지 몰라도 기침이나 변기 물 내리는 것과 같은 큰 소리는 특히 밤늦게나 새벽과 같은 고요한 시간대에 이웃집끼리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다만 내가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은 것은 기침 소리가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들렸기 때문이다. 약속 없는 주말, 새로운 게임이 출시된 기념으로 일요일 하루를 나른하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음식과 물은 이미 배달시켜 놓거나 냉장고에 쟁여두었고 심심할 때마다 먹을 간식도 충분히 준비했다. 아침부터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로 산뜻하게 시작했는데 둘 중 하나에서 뭔가 탈이 난 게 분명했다. 누구보다 편하고 게으르게 보내려던 주말 하루가 배탈과 설사로 얼룩지게 된 것이다. 게임은커녕 30분에 한 번꼴로 화장실에 들락거렸다. 오늘 먹은 것은 물론이고 전날에 먹은 것, 음식과 액체 모두 다 아래로 쏟아냈다. 일요일이라 근처 병원도 휴무였고 그 흔한 배탈약 하나 집에 없었다. 그냥 계속 비워내리면 괜찮아질 거고 괜찮아지면 아래 편의점에라도 가서 약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화장실에서 웬 여자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다. 10시간을 화장실에 들락거렸는데 그중 4~5번은 화장실에서 여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하는 기침이 아닌 목에 뭔가 막혀 캑캑대는 기침 소리였다. 처음에는 예사로 생각했다. 감기에 걸렸나 보다 하고
두 번째에는 양치를 깊게 자주 하나 보다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궁금해졌다.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몸이 아파 집에 누워 기침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건 반드시 화장실에서 내는 소리여야만 다른 화장실에서 들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몸이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나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화장실에서 몇 시간이고 기침하며 머무를 수는 없다. 게다가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들은 소리만 해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화장실에서 캑캑댔던 것일까. 그날은 이 정도로 끝났다. 며칠이 지났다. 가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꼭 그 여자의 캑캑대는 기침 소리가 들린다. 의식하지 않고 있고 지내다가도 한 번씩 볼일 보다가 그 기침 소리가 들리면 다시 궁금해지곤 했다. 그 여자는 왜 자꾸 화장실에서 기침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난 그 이유를 얼마 전에야 겨우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를 만난 것도 직접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다. 다만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쪽지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건물이 그러하듯 우리 건물도 실내에서는 애완동물의 사육이나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일부 사람은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곤 하나 보다. 그래서 건물 관리인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실내에서 제발 담배 피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다. 그 문구 하단에 누군가가 정갈한 글씨로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붙여놓았다. 507호 화장실에서 제발 담배 피지 마. 내 방은 707호. 그 여자가 아랫집 사람이고 그 아랫집의 아랫집이 507호. 그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이 모든 이유가 납득이 된다. 담배 냄새로 고통받는 그 여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담배 냄새와 연기 때문에 캑캑거린 것이고 이를 모르는 나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기침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여자는 분명 담배를 피우는 아랫집 떨어들으라고 기침을 해댔을 텐데 애꿎은 내가 듣고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이야기, 묘지 앞 정류장에서의 섬뜩한 밤 이야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가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을 때 일이다. 갓 신입 버스 기사였던 나는 의욕이 불타 있었다. 내가 배정된 곳은 시골 지역으로 승객이 많은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소수의 승객이라도 안전 운행을 하자, 운행 시간을 엄수하자는 열정으로 가득한 신입이었다. 그렇게 하나씩 적응해 가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지막 타임을 운행하고 있었다.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승객이 적은 코스여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였다. 특히나 마지막 시간엔 탑승 인원이 한두 명이 되는 둥 마는 둥했고 빈 버스를 운행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때도 그랬다. 승객이 없는 빈 버스를 운전하며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한 남자 승객이 탑승했다. 그 승객은 내 또래로 보였다. 그는 많은 자리를 놔두고 내 뒷좌석에 앉았다. 핸드폰을 하다 심심했는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야간 운전에 집중하느라 짧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 지루했었고 졸음까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또래였기에 그의 질문이 반갑기까지 했다. 네, 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상대도 오랜만에 만난 또래가 반가운지 꽤 수다스러웠다. 이 지역에 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지역 역사가 어떤지. 그 남자는 이 지역에 오래 살았는지 역사나 지리를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어찌나 말이 재밌던지 라디오까지 꺼버리고 그의 얘기에 푹 빠져들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음 정류장을 앞에 두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혹시 저 사람도 태울 거예요? 내 뒤에 남자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멀리서 정류장을 바라보니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이라면 당연히 태워야죠. 조금 전까지 남자와 농담을 했었기에 이번에도 농담인 줄 알았다. 생각해봐요. 이 시간에 저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게 말이 돼요. 그가 말한 저곳은 공동묘지로 쓰이는 공원 입구 쪽이었다. 대낮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드문 곳이다. 막차 시간까지 머물고 있었다는 게 평범하진 않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서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스님이었다. 보니까 스님 같은데 별일 있겠어요. 이 근처에는 절이 없어요. 그의 대답에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자는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는 정류장에 다다랐다. 찰나의 순간
남자의 말처럼 그냥 지나갈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버스를 놓치면 저 스님은 외진 곳에서 곤란할 것이고 설마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 싶었다. 문이 열리고 스님이 올라탔다. 스님은 요금을 낸 뒤 내게 합장을 하고는 버스 중간 자리에 앉았다. 내 뒷자리의 남자는 스님을 경계하며 입을 꼭 다물었다. 그렇게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갑자기 스님이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당황했다. 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스님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의 말대로 태우지 말고 갔어야 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곧 중점에 도달함으로 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약 10분 정도를 더 달리자 마침내 종점에 도착했다. 손님들이 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 백미러로 확인했다. 그런데 내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리려던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큰일이 생기기 전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스님은 합장을 한 뒤 버스에서 내렸고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번째 이야기, 이모네 집의 저주와 뒷산의 비밀. 10년 전쯤 이모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5 식구인 이모네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동안 월세와 전세를 전전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근사한 앞마당까지 있는 2층 양옥집을 샀다고 한다. 내가 듣기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계약했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급히 이민을 가게 되어서 서둘러 팔았기 때문이란다. 집주인은 60대 후반 할머니였다. 아무튼 이모네는 드디어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다며 들떠 있었다. 하루는 이모가 엄마와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모는 아니 무슨 이장이 이삿날을 알려줘. 난 또 처음 듣네. 엄마는 집주인이 꼭 그 이장 댁에 가서 이삿날을 받으라고 해서 자기도 그 집 짓기 전에 이장한테서 날 받아서 지었다고. 용화대 그 이장이란 사람이. 이모의 이야기는 내가 듣기에도 이상했다. 집주인이 추천한 이장이 말하기를 이사 전 날 반드시 어딘가에 들러서 자기가 써준 부적을 태우고 식구가 전부 술 한 잔씩을 치며 절을 하라는 것이었다. 안 그랬다가는 나쁜 기운을 안고 들어간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모네는 결국 그렇게 한 모양이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면 그는 바로 이모의 둘째 딸이자 나와는 동갑인 이종사촌 장수진이었다. 나중에 수진이는 이장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 그 양반한테 절하지 마라. 큰일 난다 라고. 내가 그 양반이라니. 그리고 아줌마는 또 누군데? 라고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동네 무당이래. 근데 누굴 보고 절하지 말라는지는 나도 몰라. 이장이 알려준 장소는 뒷산 중턱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였다. 수지는 기분이 찜찜해서 끝내 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튼 그 후 이모네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한동안은 꽤 행복했다고 한다. 얼마 후 그 궤변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모네의 궤변은 괴상한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모의 시부모님 제삿날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것이다. 꿈 내용은 이러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돌아가신 시부모님 2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배가 고프다며 울고 있었다는 것.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 앞에 중절모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등을 진 채 딱 지키고 서 있었다고 한다. 더욱 소름 돋는 일은 수진이도 이 꿈을 똑같이 꿨다는 것이다. 2번째 궤변은 늦은 밤 거실에서 괴인을 목격하게 되는 일이었다. 하루는 이모가 잠을 설치다 문득 1층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내려갔더니 중절모를 쓴 어떤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다.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막걸리라고 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을 때 그 사람이 휙 뒤돌아서서 눈이 마주쳤는데 이모는 그 자리에서 혼자라고 말았다. 그 사람은 눈이 움푹 파여 없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타인이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이모가 헛것을 봤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소름 돋는 사실은 막걸리를 찾는 괴인을 목격한 이가 이모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수진이 역시 괴인이 냉장고를 뒤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3번째 궤변은 가족들의 알 수 없는 각종 사고들이었다. 그 첫 스타트는 첫째 아들 철진이었다. 철진은 부산 소재의 회사에 합격하여 부산으로 독립을 준비했는데 집 떠나기 전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다시 집에 눌러앉게 되었다. 막내 규진도 알 수 없는 극심한 빈혈에 시달리게 되는데
평소 건강했던 아이라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규진의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녀석이 입대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 사나흘 전부터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모부의 갑작스러운 사고다. 이모네는 이사 후 각종 궤변에 시달리면서 불화를 겪게 되었는데 집을 팔고 나가자는 이모부와 이를 반대하는 이모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모부는 짐을 싸서 혼자라도 나가겠다고 했고 이사 전날 이모부는 갑자기 사지가 마비되는 궤증상에 시달렸다. 병원의 진단은 중풍 비슷하다는 애매모호함이었다. 결국 이모부도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돌아보면 식구들 중 누구라도 집을 떠나려고 하면 해를 입은 것 같았다. 이렇듯 궤변의 연속에서 이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하지만 이 궤변은 그 끝이 곧 보이게 된다. 사촌 수진이는 훗날 경찰대에 합격하여 집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식구들과 달리 아무런 변고도 있지 않았다. 궤변의 뿌리가 수진에게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였다. 경찰대 수업 시간에 섬뜩한 미결 사건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여 년 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막걸리통에 든 농약을 잘못 마시고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살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단순 사고사로 종결되었다. 수업 자료 속에는 낡은 흑백 사진 속 전 집주인 할머니의 젊은 모습도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진은 수진에게 더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게 된다. 중절모를 쓴 중년 남성의 모습이 곧 피해자였다. 수진은 그가 낯설지 않았다. 바로 집 거실에서 냉장고를 뒤지며 막걸리를 중얼거리던 그 괴인이 연상된 것이다. 수진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고 기억 속의 한 사람을 찾아갔다. 바로 이사 전 자신에게 묘한 당부를 했던 동네 무당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당 아줌마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다. 대신 그녀의 제자라는 젊은 무당이 수진을 맞았다. 젊은 무당은 절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라고 물었다. 네, 그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무당은 금배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젊은 무당은 결국 수진 내의 사연을 경청했다. 그리고 곧 결론을 내렸다. 듣자니 제주를 넘긴 모양새네요. 수진이 제주요? 라고 묻자 젊은 무당은 제사 지내주는 사람 말이죠. 보통 원령은 그 제사밥으로 연명하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집터에 원한 깊은 귀신이 머물렀고 집을 팔면서 어떤 의식을 통해 제주를 이양했다는 것이다. 수진 식구들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변고가 생겨해를 입는 것도 원령이 제주를 잃을까 두려워해서란다. 무당은 수진이 목격했다는 것이래 괴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농약이란 게 여간 독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망막부터 녹여버립니다. 수진은 곧 공포에 휩싸였다. 무당의 말로 추정해 보기를 자신과 엄마가 1층 거실에서 봤다는 그 눈 없는 괴인이 아무래도 원령, 즉 한 깊은 귀신이었던 모양이었다. 제주를 넘긴 이는 집주인 할머니였다. 이장 역시 그녀와 한패로 보였다. 이장이 이사 전날 들러서 절을 하라고 명한 것이 바로 제주 이양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지는 어떻게 하면 원령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젊은 무당은 원래 제주를 알아보게 하면 됩니다. 라고 답했다. 수진이 어떻게요? 눈이 멀었던데 못 볼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자. 무당은 귀신은 눈이 아닌 글로 세상을 봅니다. 라고 했다. 젊은 무당은 수진에게 방법 하나를 알려주었다. 수진은 그 길로 이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 그 산속 공터죠. 그분 몇 자리가. 이장이 뭔 소리야 이게. 라고 했다. 이장은 발뺌을 하며 모른 척했다. 하지만 경찰대생인 수진을 진짜 경찰로 오인하게 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사건의 내막은 충격적이었다. 농약 막걸리의 가해자가 바로 전 주인 할머니였다는 것이다. 살해 동기는 할아버지와의 오랜 불화였다. 이장의 정체는 할머니의 이종사촌 오빠였고 농약 막걸리의 진실을 알면서도 사촌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고 모른 척 살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은밀하게 매장한 곳은 다름 아닌 수진이네 가족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 그 산속의 공터였다. 다른 이들이 몰라보게 평묘로 만든 것이며 그녀가 제주 이양을 한 것은 그간 죽은 할아버지의 영이 수시로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란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진은 다시 젊은 무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장을 통해 얻은 정보를 건네자 무당이 부적 같은 것을 하나 적어 주었다.
1년 뒤 수지는 무사히 경찰에 임관하게 되었고 햇볕이 뜨거운 여름날 휴가를 내어 미국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녀는 일주일 뒤 다시 귀국했는데 미국에서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후 수진이네의 궤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된다. 제삿날의 괴몽도 또 거실에서 목격되던 괴인도 없어졌다. 아프고 다쳤던 가족들이 모두 회복하게 되었고 집을 떠나도 그 누구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몇 년 뒤 수지는 미국으로 이민 간 전 집주인 할머니네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장으로부터 전 집주인 할머니는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강제 입원. 그 아들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괴현상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괴현상이란 놀랍게도 수진이네가 겪었던 괴변과 너무 닮아 있었다. 누구든 집을 떠나려면 해를 입는. 다시 1년이 흐른 후 수지는 경찰 제복을 입고 집 뒷산 공터로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터에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집은 잘 찾아가셨죠, 할아버지?